일본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은 이제 바뀌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생긴 겁니다. 여전히 일본은 제로인데 미국이 5.1로 계속 더 달려간다라면 더 벌어지는 거죠. 이 벌어지는 걸 좁히는 방법은 미국이 덜 올리거나 일본이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둘의 공조를 감안을 하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원하는 수준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둘이 협조만 잘하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미국이 나만 간다든가 아니면 또 일본이 무리하게 출구 전략을 짠다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선엽 사령관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금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그 선물 저걸로 저는 그 페드의 머그컵이 아주 예쁜 게 있습니다. 페드 머그컵. 페드? 예. 페드에서 직접 사온 오. 연준 컵이죠. 쉽게 얘기하면. 연준 컵이 예. 있어요? 파란색에 황금장으로 돼 있어서 정말 예쁘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증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다 두고 보시면 연준 컵이 이렇게 생겼구나. 집에다 두고 보면서 분노하는 거 아니야? 패드 저것들 때문에. 페드를 직접 이제 가셨던 거예요? 네. 그 기념품 샵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 예. 페드에? 예. 그리고 이제 네. 아는 후배가 실제 페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국인인데 이제 MIT를 나와서 이제 페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 뭐 옐런하고도 많이 이렇게 좀 친분이 있고 그래서 네. 예. 와, 연준 머드컵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보이시네요. 네. 연준 머그컵. 자, 거기까지. 지금 에스파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게 에스파로 안 되네. 연준 머그컵이 훨씬 더 인기 많아요. 딸아들을 생각하세요. 딸아들을. 이쪽으로 갈 걸 그랬나 봐. 딸아들. 한국은행 뭐 없나? 한국은행도 기념품이 있겠죠, 그죠? 좋아할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령관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면 예.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하고 연준의 이 갈등은 조금 더 이제 봉합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원래 기본은 연준의 얘기에 일단은 뭐 복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양쪽의 얘기는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왜 도대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저 친구들 왜 다른 생각을 하는 건가? 뭐 그래서 한번 지켜만 보시면서 그래 저 친구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연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건지 그건 이제 향후에 지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네네. 그래도 좀 이 얘기를 하드리도 하고 두 번째는 일본이 이번에 정책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 정책 변경한 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향후 대응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 방송 예.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예. 우리 부장님이 또 한 2주 정도 출장을 가셔갖고 한 3주 뒤에나 뵐 수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장표를 보시면 이게 연준의 금리 전망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보고서를 뒤져보면 약간 이 연준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다소 시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요걸 한번 보시면 요 GDP 한번 보이십니까? 내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을 0.5%로 제시를 했죠. 이건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미국의 내년에 금리 전망, 올해 연말이죠. 내년이죠, 내년. 자, 내년의 금리가 상단이 5.1% 금리에 그 다음에 GDP가 0.5%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게 연준의 전망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네. 쉽게 얘기해서 5.1% 금리는 오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0.5라는 게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네. 그래서 실제 만약에 5.1% 즉 우리 기준금리라면 5.0에서 5.25가 될 텐데 이 정도가 되면 내년 성장률이 0.5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연준이 이렇게 솔직하지 않지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 저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면 실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크게 올 거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장률은 연착륙처럼 찍어놓고 연방 기금리를 저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있다라는 게 일단은 몇 군데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번에 나오는 요 PC 관련 지표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9월보다 이제 물론 이게 YY 이런 거긴 하겠지만 보면은 9월보다 12월이 더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월부터 물가 지표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올린 거에 대해서 몇몇 또 보고서에서 도대체 연준은 어떤 지표를 보길래 이렇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표가 그렇게 오늘 밤에 일단 나오니까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와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요. 어제 기사인데 이제 모하마드 엘 에리언이라는 이 사람은 생각보다 뭐 매파적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생각보다 좀 우리가 얘기하는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게 연준의 생각이 맞다. 그런데 네. 실제 2%는 지금 환경을 보면 어려운 환경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정 프로님이 네. 질문 주셨던 그것도 일맥상통하죠. 미국이 저렇게 요즘 인프라 깔고 네. 리쇼어링 하고 있어서 저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과연 2%가 가능할 거냐. 네. 만약에 2%가 가능을 하다라면 정말 시장은 많은 걸 잃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연준은 애써 애둘러서 연준의 물가 목표가 2%라고 그걸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시장에서는 그거는 조금 쉽지 않으니 차라리 2%보다는 내년에 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3, 4% 정도로 인정을 하고 네.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그게 아니면 2%를 맞출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시장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볼 때 시점에서 연준 인플레이션을 쫓고 연준이 그동안 너무 늦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실물 경제에 대한 과도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채권하시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준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이유가 이렇게 너무 늦은 대응 때문에 우리가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너무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늦었고 연준이 신뢰를 잃었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와는 다르게 실제 미국에 있는 상당수에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고요. 많이 무너졌죠, 예, 사실. 정말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정책적인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반복이 됐었죠. 네.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2018년 10월에도 그랬었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대응이 사실 되게 늦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을 오판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라고 얘기하면서도 올 초 같은 경우도 3월까지 돈을 찍어냈었어요. 네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존재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들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빌 그로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채권 이분도 왕이었죠. 채권왕이죠. 예. 굉장히 좀 채권 쪽에서는 그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이 사람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 블랙스톤이 뭐 부동산과 관련 펀드가 환매가 중단이 됐다라고 경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미국에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가 더 오를 경우 문제가 될 수지가 굉장히 크게 있겠구나. 또 다른 이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일본이 흔히 얘기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일부 변경을 한 거죠. 사실 YCC라고 불리는 정책을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 조금 우려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3조 달러에 달하는 엔캐리가 청산이 될 때는 돈맥경화가 될 거다. 특히 각국의 국채 시장이 요동이 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라는 국가가 미국에 제일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일부 상당 부분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총리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안 믿어요.
일본의 총리. 야, 이분의 성함이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친구인데 별명이 총재. 예, 총재죠, 그죠? 구라다 하루이코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할 정도로 이분이 얘기한 거 다 구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일본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체가 국제 시장에 많은 문제를 몰고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든 이번 조치는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엔화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결국 본국으로 회귀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리고 왜 지금이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어떤 미국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 나왔죠.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는 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말이 안 된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영국도 아니 전 세계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은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만 유독 제로금리 정책을 취했었고 이 제로금리 정책을 취한 것 자체가 결국 모순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봤던 거죠.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도 여전히 물가가 높고 그리고 미일 금리 차가 되게 벌어졌을 경우 많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겠어라는 의구심이 있었었고 최근까지도 글로벌 국제시장의 채권 투기 세력 흔히 얘기하는 자경단이라는 친구들이 일본이 엔화를 많이 공격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이 지난 10년간 지금 일본 중앙은행 BOJ 총재인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제로금리 정책을 가져갔었고 이렇게 해서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 일본 국채에 대한 변동폭을 0.25 처음에는 0.25는 아니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가져갔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본의 금리를 제로로 묶어두는 거죠. 네. 어떤 공연에서도 그를 통해서 뭐 경제를 좀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거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엔화는 더 약세였겠죠. 엔화가 약세로 가면 당연히 일본의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일본은 원유라든가 원자재를 우리처럼 다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CPI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물가도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의 물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이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긴장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애써 외면했었죠. 아니야, 우리는 지속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예상도 없이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거를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0.1%지만 요 0.25에 대한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갑자기 했다라는 거고 시장에 예고도 없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긴급한 조치였다라고 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백기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년간 있었던 이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왜 이게 더 지속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느냐? 첫 번째는 지금 보셨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하메드 엘 에리온도 그랬지만 야,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2%는 쉽지 않아. 3%대나 요 정도가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걸 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본도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제로금리 정책은 어떤 식으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정말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람이 이 구로다라는 사람인데 이 구로다라는 사람의 임기가 내년 4월 7일입니다. 23년. 어차피 물러납니다. 자, 물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러나면 후임자는 이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바꿀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래서 너도 지금 바꾸지 않았느냐. 이번에 결국에 긴급하게 정책을 바꾼 것 자체로 놓고 보면 이걸 종합을 했었을 때 기존 10년간에 있었던 10년간 유지됐었던 정책의 변화의 서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인 거죠. 중요한 건 이 기존에 있던 10년간의 정책이 바뀌었었을 때 과연 온전하게 바뀔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앞서도 잠시 신문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온전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조금 거칠게 됐을 경우는 그 부작용이 미국 국채 시장에 또는 각국의 국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본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이 정책이 폐기된다라고 갔었을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엔캐리라는 게 이런 거죠. 엔화가 되게 약세고 금리도 제로야. 그러면 환율도 낮고 금리도 제로니까 이 돈을 정말 빌리기 좋은 거죠. 이거를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 미국채에 투자하면 이자도 더 주고 강달러에 대한 환차 이익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자 수익보다는요 환차익이 더 커요. 왜냐면 이자는 그래봐야 3% 4% 차이겠지만 환은 보통 10% 20% 이상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환차익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의 정책이 변화한다면 이 엔화 약세였던 게 반작용에 의해서 엔화가 강세로 바뀌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은 그동안 공짜였지만 이게 일정 수준이 되면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들고 있던 미국 국채, 미국 자산을 팔고 다시 엔화를 사는 이 과정에서 또 엔화는 더 올라가고 미 국채를 내려가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현실화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도 있고 또 일본이나 미국의 정책 공조가 있을 건데 이 정책 공조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10년 동안 무리하게 취했던 정책이 온전하게 넘어갔던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은 이제 바뀌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이냐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기존에 있던 정책은 바뀐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럼 자,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 즉 너무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가가 재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지금 금리를 5.1%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향후에 금리 관련 정책을 취할 때는 네. 금리 관련 정책을 취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플레 외에도 두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통화 정책 방향이 변하는 거에 따른 부작용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니터링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할 때는 네. 오로지 인플레이션만 보고 달려가는 이젠 불가능해졌다. 최소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이 관련 부작용들이 없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어쨌든 물가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얘들이 발목을 잡으면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은 제로인데 미국이 5.1로 계속 더 달려간다라면 더 벌어지는 거죠. 더 벌어지면 일본 입장에서는 벌어지는 걸 막아야 벌어지는 걸 좁혀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 벌어지는 걸 좁히는 방법은 미국이 덜 올리거나 일본이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이 올리는 게 스텝 바이 스텝은 가능하지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올릴 때 요만큼 올리는데 미국이 이만큼 달아나가 버리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 설명드리면 일본이 0.25 올리는데 얘는 0.5 올렸다. 사실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더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일본이 이번에 급작스럽게 했던 것처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변화가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 부작용은 뭐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본 애들이 밖에 나갔던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미 국채 시장에 또 돈을 전부 다 던지는 거죠. 미 국채를 던지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치솟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용 부동산까지 건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조금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면서 일본이 아주 온전하게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미국도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랬을 경우 잘하면 괜찮고요. 잘하면. 그러니까 이제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불을 다룰 때 잘 다루면 되게 유용한 존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화마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일본의 출구 전략 자체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미국이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쓸 때 한 번 더 뭔가를 고려해야 되는 이제 물가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발목을 잡는 요소들로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까지 많이 어렵게 되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결론적으로 이 둘의 공조를 감안을 하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원하는 수준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코 작은 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10년 만에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사실 제일 살떨리는 거는 미국은 아니고요. 미국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뭐 뉴질랜드나 아니면 네덜란드라든가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일본 애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이제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린 글로벌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정책 조합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원활하게 일본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미국의 협조는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되면 일본은 어차피 조금씩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60%가 부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자 비용 부담도 대단히 커진다는 점에서 이게 쉽사리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도 그동안 향후에 이제 정책을 쓸 때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일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전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봤던 모든 정책들이 되돌려지고 있는 즉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되돌려지는 건데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이다. 정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일본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책은 되게 무리했었는데 그 무리했던 정책이 이제 한계를 맞이한 거고 그래서 급하게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시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길, 흔히 얘기하는 얘네도 이제 인플레가 있으니 금리를 제로 금리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건데 그 길이 그래도 순탄치 않더라도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건 일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때요? 엔달러가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이 움직여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첫날 있고요. 좀 움직이고. 네, 첫날 정도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 이 정책 경로에 대해서 예. 시장에서 반신반의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일단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구로다 총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많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에 어차피 본인은 물러날 거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 인플레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 갈 거냐, 얼마나 빠르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얼마나 빨리 갈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가장 큰 부분들은 반드시 미국과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 혼자 갔을 경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는 게 현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정책적으로 공조를 했을 거라는데 이견이 서로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도 일본이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서로 공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같이 죽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랬을 경우 초저금리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이제 보려면 이제 초저금리가 왜 시작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건 어쨌든 성장이 안 일어나니까 초저금리로 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대략 뭐 지금부터 한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또 경제가 성장할 거냐면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 거죠. 뭐 오히려 일시적으로 잠깐 초저금리가 살짝 끝났다가 다시 초저금리로 갈 거 아닌가. 굉장히 입체적인데. 입체적이에요? 네,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실 처음에 일본이 그 초저금리를 했었을 때는 네. 글로벌이 일본 말고도 전 세계가 다 초저금리였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초저금리 정도가 아니라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였었고요. 그래서 네. 사고 났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까지도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돈을 찍었었던 양쪽 거거든요. 하나? 네. 같은 환경이었는데 거기에서 일본은 조금 더 나아가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일본 지금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1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예 국채 금리도 못 움직이게 막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던 거죠. 이건 억지로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물가가 낮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인 거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는 일본도 저거는 상식적으로도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인 거죠. 다만 어떻게 출구 전략이 나올 거냐였는데 그동안은 구로다 총재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많이 버텼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물가가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의 긴축 속도라든가 아니면 긴축의 폭이 넓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만 놓고 보면 속도 조절한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속도 조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금리 인상 폭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벌어졌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본은 지금 1%란 금리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아직도 0.25, 0.25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어떤 스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 스텝인데도 이 베이비 스텝도 일본은 못 따라갑니다. 일본은 지금 기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앓이 하면서 막 기어가는 사람하고 걸음 걷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갈 때는 반드시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은 나는 가고 싶은데 일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에 어떤 일본의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시사점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조만 잘하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미국이 나만 간다든가 아니면 또 일본이 무리하게 출구 전략을 짠다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좀 지금은 저는 네.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공조를 한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네. 평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각국 중앙은행 모르진 않을 거고 아마 중앙은행끼리도 왜냐면 특별히 그 일본 같은 경우 뭔가 정책을 쓸 때는 거의 대부분 미국과 공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서로 이제 그 피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책 공조는 항상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놓고 네. 본다면 저는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금리 때도 가지고 일본이 있어요. 국채를 많이 사줬지. 그럼요. 제일 많이 사줬죠. 예. 금리 때도. 그러면 자산 시장에는 큰 쇼크는 없는 걸로. 일단 어떻게 가는지 서로 봐야 되겠죠. 봐야 됩니까? 우리의 희망은 둘이 공조를 잘 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정말 그렇게 될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인플레가 잘 안 잡힐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을 굉장히 곤란해할 경우는 사실 양쪽의 토끼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야, 이게 5.1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온다라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럴 경우는 정말 진퇴양난에 놓일 수도 있는 어떠한 경우가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제가 뭘 말씀드릴 건지 좀 예고를 하고 좀 들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는 또 둘로 나누죠. 연착륙이 있고 경착륙이 있어요. 그렇죠? 자, 경기 둔화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누는 건 쉽지 않은데 둘로 나누기가 쉽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경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안 좋아졌다 오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경기 둔화예요. 좀 내리다 올라왔겠지만 이 퍼센트로도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 지수가 20% 이상 안 빠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경기 둔화라다라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당연히 주도주가 바뀌지 않고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주도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성장 엔진이 꺼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언제 무슨 뭐 지금은 플랫폼 경제일 거고 또 그 이전에 중국 산업화였을 때도 있고 또 언제는 또 중국이 소비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 소비 열풍하는데 중국 소비가 꺼져서 더 이상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는 뭐 GDP의 뭐 2분기 이상 성장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할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식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중에서 보통 연착륙이다. 침체가 오는 건 맞는데 네. 안 좋은 것도 맞고 기존 주도주가 끝난 건 맞는데 연착륙이었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락률이 30% 정도 내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경착륙으로 갔을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30에서 50% 이상 마이너스가 나는 걸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경제학적인 게 아니고요. 네. 경제학적인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미 경제학체는 MBER이 뭐 우리가 아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에 실업률이 얼마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착륙에 대한 것까지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즉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에 주식시장 사례를 보니 경제학적인 사례가 아니라 주식시장 사례를 보니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안 좋아지는, 즉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누가 뭐래도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했을 경우 실업률이 급등하면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직장이 없을 거고 직장이 없으면 소비를 못할 거고 소비를 못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줄는 거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생산 때문에 또 해고가 반복되는 이것 때문에 경착이 왔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직면을 해서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는데 말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거지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은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을 자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장 같은 거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설비 투자까지 구조조정하는 거 큰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요게 두 가지 사례가 됐고요. 세 번째는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경우. 금융위기로 발전한 경우 경착륙이 됐었었고 네 번째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질병. 이번에 코로나 같은 네네.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조건들을 가지고 각각의 경착륙에 대한 요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현재 어느 위치에 놓여 있고 그래서 실제 경착륙 가능성과 연착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나와 있는 정확한 데이터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할 때 각각의 경착륙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999년 닷컴버블하고도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하고도 어떤 점들이 비슷하고 어떤 점들이 많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많이 어쩌면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있을 게 아니라 53% 앱에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고 놓치는 게 뭔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고맙습니다. 잘 보내시고 자, 연말 잘 보내시고 예. 출장 잘 다녀오시고 새해 복 새해 뵙겠습니다.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